공법을 처음 듣게 되면 참 생소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 2월 달 또는 3, 4월 달 진도 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좀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11, 12 과정에 국토계획법은 무조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것 복습 좀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최소한 민계공원 해놓으셔야 됩니다. 민계공원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학계론, 공법은 쭉 해놓으셔야 됩니다. 복습을 쭉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갔을 때 점수가 확확 오르는 과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법 하나를 다 통째로 끝내고 나서 정리를 해 나가셨을 때 내용을 제대로 좀 숙지하고 점수가 확보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계론은 내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과목에 대해서는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확실하게 내 걸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 나올 필요가 있는 과목 둘 중에 하나 좀 내 마음에 좀 덜 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는 매일 꾸준히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봐 나가셔야 됩니다.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두고 복습을 해 나가시면서 최소 4월 달까지 내가 모의고사 왔을 때 한 60점만 나오시면 그 패턴으로 쭉 공부하시면 그게 80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 1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학계론이나 민법에 배정하셔서 매일매일 공부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싫은 과목, 좀 하기 싫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보다 보면 진짜 친해지시거든요. 그게 나중에 90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법은 오늘 수업 있었다고 하면 수업 듣는 날만 잠깐 확인해 주시는 걸로 복습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체계를 제대로 잡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좀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수업해 보다 보면 이 공법 과목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법 없이 사시던 분이다 보니 이런 내용 잘 모르시거든요.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체계 잡으시고 숙제에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가 효자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2차 합격 전략을 5, 6, 7 작전이라 하는데 아예 이 공법이 중개해석법보다 더 점수가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90점까지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체계만 잘 잡아 놓으시면 법 이론만 잘 잡아 놓으시게 되면 금방 점수 오르는 게 이쪽입니다. 다만 얘를 아예 버리시고 복습 안 하시고 내팽겨 주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모르는 용어가 1, 2월 달에도 모르고요. 3, 4월 달에도 모르고 계속 모르다 보니 공법 가락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래, 만만합니다. 아주 만만한데 우리가 처음 생소하시니까 그러신 거고 이걸 좀 익숙하게 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아주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걸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방금 첫 번째 시간에도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시면 점점 좋은 점수가 갖춰지게 됩니다. 아예 복습 안 해버리시게 되면 이쪽은 시험 볼 때까지 참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공법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월 달까지는 민계공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데 민법, 계론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과목은 1시간씩 매일 공부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과목에 집중하셔가지고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민법이 마음에 드십니까? 계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얼굴 잘생기신 분이 계론 교수님입니까? 민법 교수님이십니까? 민법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과목에 대해 좀 집중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내가 내용 정리하고
확보해 놓으신다고 하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1년을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하산만 하지 마십시오. 내실력 충분하다고 해서 그냥 관둬버리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시더라고요. 학원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학원에서 어느 정도 진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게 합격하는 지름길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없다? 없었습니다. 방향만 제시해주는 토지이용계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런 취지의 표현은 바로 잘못된 것이 될 겁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단위는 남양주시 하나이죠. 구리시 하나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특광시군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잠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소가 서울이 아닌 인천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천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는 어디에 매립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다 인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인천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도시 발전이 저해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인천에 마련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 이상의 시군에서 함께 사용 중이죠.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광역시설이죠.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된 것이나 2 이상의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죄다 광역시설이 되게 될 겁니다. 취지 이해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만약 인천시와 남양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사용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남양주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상호 합의하게 된다면 그때는 광역계획권 필요 없습니다. 2 이상의 시장 군수가 서로 합의하여 인천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고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인천시에서는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광역시설이 위치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설치 비용이나 관리 비용 그리고 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 포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서울의 난지도처럼 생태공원으로 바꿀 그런 비용 부담을 쓰레기 매립장 이용하는 모든 시군에게 부담시키고 사용을 허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의된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에 사람이 나설 필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있는데
저 구리시와 남양시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고자 남양시장이 남양 시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구리시장과 타협을 원하는데 저 구리시장이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차량 많은 구리시가 좀 더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반대 의견 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합의했다고 하면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합의해서 도로시설 설치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동일한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러한 도로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남양시장이 주장하게 된다면 이곳을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 도로 설치는 남양주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장도 그 위치에 대해 합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곳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각각 따로 수립한다, 공동 수립한다. 공동 수립해야만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 인접한 곳이 바로 서울인데 저 서울까지 도로 연결을 도모하게 된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로 설치하는 것이죠. 상호 합의되게 된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 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로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하고 이후 집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가 마련되게 되었을 때 서울의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 표명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통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러한 도로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에는 누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겠습니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상급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우리가 행정청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하시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각부 장관이라 말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는데 광역지자체는 흔히 시도라 표현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시군으로 구분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은 구와 군으로 구성되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며 시군 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도지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급관청이 나설 필요 있죠. 그 상급관청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왜 지정하는지 취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동일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등의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는 누구? 도지사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이때 도지사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앞으로 국도라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도와 비교되는 말이지만 국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대상은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의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경기도라고 하는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데 저 경기도에 남양주와 구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세 개 시장이 상호 합의하면 참 좋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이 구리구에 접해 있는 곳이 만약 중랑구라고 하는 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구리와 서울 중랑구에 걸쳐 광역시설인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곳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둘 이상의 시도지 않습니까? 누구? 서울과 경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중랑구청장과 구리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여기 중랑구청장은 도시를 대표하는 자 아니죠. 서울을 대표하는 자는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 서울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리는 서울과 다른 경기도에 속해 있는 곳으로서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구리시장이 아니라 누구? 도지사가. 서울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구리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겁니다. 서울시장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죠. 만약 경기도의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도로 설치가 필요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그때 수립하는 자는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고 하면 그때 광역도시계획은 구리시장 수립하는 거 아니죠. 누가? 서울시장과 도지사가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매번 돈 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도시의 설치 비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만 그 도로 설치가 구리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런 비용 부담하면서 구리시장이 예산 집행할 필요 없죠. 만약 충분히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로 설치 방향을 정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실제 도로 만들면 되지만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곳 동일한 도인 경우라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이라면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동일한 도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도는 정치가이지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 장관 임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식 있는 것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들이 함부로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위원회의 명칭을 도시계획위원회라 표현하는데
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심의 절차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장의 의견 청취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토계획법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곳을 뭐란다? 도시계획위원회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거주하는 게 비원칙이라더라고요.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게 된다고 하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과 관련된 폐해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버리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연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만 한 곳에 집중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학교든 뭐 물건이든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람이 10만 명이었을 때 20만 명이었을 때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 용량 결정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000만 정도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 서울에서는 서울 자체 행정관할구역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지방자치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은 필요한 땅이 있다면 관할구역에 편입시킬 수 있었죠. 예전 구리 쪽에도 우리 남양주시에도 미금시라는 곳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금시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분권이 공고한 시대였다고 하면 그 시군 함부로 못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한 이야기죠. 결국 저 서울에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저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료시설 좋고 교육 좋고 교통만 잘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집값 비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에 여러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 많이 조성하고 비싸고 좋은 아파트 있다는데 비싼 게 문제이죠. 같은 32평이라도 지금 강남의 32평이라면 분양 가격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하거든요. 지나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하면 그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는 것을 확보해 줄 필요 있죠.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목적 때문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경기도의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문제라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무엇? 심의 절차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산하에 존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중앙행정청이었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래서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런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장관이라고 하면 관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때는 맞는 표현이죠.
세분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지만 그냥 통칭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장관 나왔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런 말 쓰게 되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행정청에 관한 구분하신 적 있죠? 중앙과 지방, 지방은 광역과 기초. 오늘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결되셔야만 공부본 점수 나오십니다. 그리고 저 행정청을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 또는 지문이 국가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중앙, 장관이 관할 관청이고 하나의 시군에 걸친 문제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관할청이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문제라고 하면 시도의사가 등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관할 관청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수립과 승인에 관한 절차로 광역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게 되는데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자는 누구? 지금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 이르는 도로 설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시장과 합의하고자 했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힘을 빌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이 서로 합의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도가 광역계획권에 지정되었다면 그때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저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광역계획권의 관할관청은 이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서울과 경기도, 구리, 남양주시에 걸친 도로 설치와 관련된 사안이었다고 하면 상호 합의해서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도로 설치에 대해 합의하면 되는데 그 합의가 불성립되게 된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수립권자 측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광역계획권이 서울 중랑구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구리시장, 남양시장이 광역도시계획 그 경우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승인받는다? 국장에게. 그러면 여기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승인하는 것이죠. 수립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이 동일한 도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설치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도로 설치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끔 영화 보시다 보면 측량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현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일체 활동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사전 절차는 무엇이었다? 주민 의견 청취이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먼저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해도 되고요. 그 반대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플러스해 놓은 것은 둘 다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우리 공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공청회와 공람 절차, 공고 열람 준말로서 공람 절차를 두게 됩니다.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공법 전반적인 우리 내용에서는 다수 군데 공청회가 있는데 우리는 딱 3군데에서만 실시하는 공청회를 기억하시면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내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공람 절차가 아니라 무엇? 공청회 절차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이러한 공청회가 존재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오늘 함께 보실 도시군 기본계획, 나중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도시개발법 공부하실 때 하나 더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산 신도시라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이 얼마로 들어오셨습니까? 한 160만, 200만 정도 된다더라고요.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시험에 나오는 공청회는 딱 3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반드시 하고요. 도시개발법에서 하나 하는 경우 있다. 저 3가지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는 우리 학원 강의처럼 이러한 곳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토지 이용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공청회였습니다. 이러한 공청회 개최 사실은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된다? 14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과 관련되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드렸는데 저 공청회에 있어서는 14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원칙 14일 이상 그리고 예외 30일 이상이 딱 2군데 나오는데 그 2군데는 도정법 넘어갔을 때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람 기간을 14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지 엉뚱한 숫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 놓습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대신 나중에 14일이라는 게 워낙 반복되다 보면 수월하게 내용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크게 중요한 제도는 못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 방법으로 확보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 시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은 책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제 입을 봐주십시오. 제 눈을 보다 보면 제가 절 싫어해가 째려보는 줄 알고 우리 민법이나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필기하는 것보다는 강의 수업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죠. 별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처음에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겠지만 이게 한 번 지나게 되면 항상 지난 시간 어느 정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 보라고 하는 것은 줄치라고 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다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 판서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다. 만약 필기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영상 최소 민계공만큼은 한 번 더 보셔야 되죠. 공법은 지금은 그냥 수업시간 진도 나온 것만 달랑 하고 마시는데 필기 필요하다고 하면 동영상에서 판사하는 것 한번 옮겨 적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곳이 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논밭을 지나는 곳에 도로 만들고 산이 있는 곳에 터널 만들어서 도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여기 논밭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농림부 장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산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산림청장이거든요. 아무리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가 구리와 남양주에 걸치는 최단 노선에 해당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답 또는 산을 관통하는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 있겠죠. 그러한 행정기관을 관계행정기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되고요. 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심의 거쳐야 되죠.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이죠.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1롯데월드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제1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군 측에서는 성남 비행장에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비행 구역에 롯데월드가 걸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관계 행정기관이라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협의는 가장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에서 반대 의견 표명하게 되면 그걸 못합니다. 그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그때 관계 행정기관장은 이분과 대등해야 되죠. 중앙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요. 도시계획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지방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라 생각해 주십시오. 다만 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 누가 상위 계획이다? 국가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곳에 이미 국가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하면 그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는 특이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장관이라면 국가계획 생각하면서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겠죠. 반면 도지사라고 하면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누구하고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인 도시계획위원들은 국토에 말 잘 듣겠습니까? 다른 짓 하겠습니까? 말 잘 듣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이 되게 된다고 하면 한 1년에 한 번씩 해외 시찰 한번 보내주고요. 그리고 거마비라에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양주시에서 조찬 모임에서 뭔가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조차를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도 괜찮으십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뭔가 한다고 하면 갈 필요 없습니다. 밥 한 끼 못 먹고 오시거든요. 밥 잘 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로 활동했다고 하면 임기 끝나면 다음에도 계속 하고 싶어 한다? 소신대로 행동한다. 계속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국도의 의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 통과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통과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에 가장 반대 의견을 많이 빈번히 표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죠. 그래서 예전에 MB 정권 때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환경부를 4대강 사업의 관할 관청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서로 하고 수자원공소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을 하게 했던 것은 환경부가 끼어들게 된다고 하면 할 일 다 못하거든요. 협의 이해되시겠습니까? 심의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에 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장 확인하는 것을 기초조사라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가 주민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그 승인권자인 국토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 조금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승인하게 되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시면서 숙제 하신 적 있죠? 그리고 그 숙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게 되면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보관하고 있을 자는 국토이겠습니까? 수립권자인 시도의사, 시장 군수이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계셔야만 도로 제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저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일반 국민에게 공고하고 볼 수 있도록 열람시켜줍니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구분은 어디에서 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계획이 1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내 땅이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알 필요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열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공남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까? 확정된 때 거치는 절차입니까? 확정될 때 거치는 절차이거든요. 이때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의견 청취이다 아니라, 이거는 확정된 것을 알려주는 절차일 뿐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공람 30일로 나온다고 하면, 이때 공람이 30일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가 아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공법이 처음 오셔가 들으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용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 좀 졸면서라도 다음 주에 또 함께 하시게 되면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두 달 또 지나시고 나면 1월 달에 또는 12월 달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보면 나의 첫 수업 때를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37페이지 봐주십니다. 7절 광역도시계획 특성 찾으셨죠? 1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 줄만 쳐놓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방향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곳은 어디?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것이죠. 저 광역도시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것이지 실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제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저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행정심판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다시 여쭙게 있습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이 위법, 부당하게 수립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습니다. 아무리 위법, 부당하다, 불법하다 그런 이야기 나온다 할지라도 저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의 직접 구속력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방향만 잡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한다. 그런 취지 증언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번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더 이상 보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 시험 내년에는 한 10월 마지막 주에 보시죠. 그 10월 마지막 주에 잠깐 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가 1번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내용 평상시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수립 기준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정한다. 하단부에 박스에 수립 기준 작은 것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알고 있으시면 그때 잠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할 때까지 볼 필요 없다고 하면 이거 기본서 내용 그대로이거든요. 평상시에 보시는 것 아닙니다. 다만 수립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 아닙니다. 그냥 수도권이라 말 넘어가고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었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은 딱 한 번 광역계획권에 수립하고 만다? 계속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만 수립하면 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최근에 세종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세종시와 대전이 붙어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를 아우르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세종시와 대전에 걸친 발전 방향, 심지어 우리 남양주시가 사실은 경기 동부권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기준으로 해서 뭐 구리나 다른 강원도까지 연결되게 되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여기 수업 안 했으면 남양주 도시군 기본계획 안 봤거든요. 보니까 이 남양주가 구리가 아니라 이 남양주가 경기도 동부권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교통망과 그리고 다른 지역 도시, 인접 도시와 관련된 중심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고,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기획부동단처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더라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주시는데, 여기가 거점 도시다 보니 이곳과 뭐 다른 지역, 뭐 제가 다시 지도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가 붙어 있는 게 구리시밖에 기억 안 나서 잘 모르는데 다른 시군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군에 접해 있는 여러 가지 교통망을 여기가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과 4호선이 연결되다 보니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인접 도시와의 교통망이 정비되게 되고 그러한 것이 확보되게 된다면 그 지역 개발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역 상황을 좀 더 파악하게 되면 더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에만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도 광주에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관할 관청으로 하는 자가 기준 정할 필요 있죠.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시도지사가 기준 정한다고 하던데요.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기준은 장관입니다. 심지어 한때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기준 정한다? 그것도 틀립니다. 기준 하면 항상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내용은 안 보기로 하셨죠? 제가 보지 말라는 거는 보지 마십시오. 지금 표시되어 있고 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면서 오늘 수업했던 게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광역계획권 지정 찾으셨죠? 1번 지정권자 등입니다. 그리고 양가 1번 지정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가로 묶어놓습니다. 이제 그냥 보십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이해하시는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서로 시장 군수가 합의했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지정하는 관할관청은 국토입니다. 2번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의 그냥 보기만 하시는 겁니다. 줄도 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이죠. 그리고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이해되시겠습니까? 방금 다들 답변해 주셨습니다. 광역계획권 정하는 자는 국토이다. 동일한 도라고 하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번 절차와 관련되어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맨 마지막 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이거 줄치는 거 아닙니다. 네, 줄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청이라 불리는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사, 시장 군수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뭔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관할 관청이 장관이라고 하면 중앙,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열 3번 도지사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앞서 행정청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통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절 광역도시계획 수립 차셨죠. 얘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